안녕하세요. 한 가족의 가슴 아픈 일대기를 잠시 들여다보았던 50대 남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벌써 5년이나 흘렀건만 아직도 당시의 일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짧은 그들과의 인연으로 인해 제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든요. 그 잊지 못할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어머니로서의 삶보다는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했던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맞벌이셨는데 휴일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길 바랐던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저와 여동생이 별로 안중에 없으셨죠.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에 지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어머니와 이혼하진 않으셨는데 성인이 된 후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자식들의 엄마잖니. 너희들을 엄마 없는 애들로 키우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책임감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무척 존경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나이 고작 25세,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집안을 이렇게 폭삭 주저앉혀 놓고 당신만 무책임하게 떠나면 우린 어쩌라는 거야? 아버지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지인의 말에 절반이 넘는 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벌이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사업은 크게 망해버려 빚까지 생기게 되었죠. 빚을 갚느라 재산 대부분을 잃은 우리 가족은 살던 집까지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사를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던 아버지는 그만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시고 만 겁니다. 동생은 어머니를 감싸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그 뒤 저는 어머니와 대면대면한 사이를 이어갔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머니에게 전처럼 말이 상냥하게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무뚝뚝할지언정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다 하려고 노력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무려 2번이나 재혼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저와 동생은 독립해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것도 아니었던지라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첫 번째 재혼한 분과는 결국 성격 차이로 제 나이 31에 이혼을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걱정되어 찾아가니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참 많이 싸우긴 했어도 네 아버지만한 사람은 없더구나. 그걸 이제 아셨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튀어 올라왔지만 저는 애써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33이던 제가 결혼했을 때 같은 해 겨울에 어머니는 또다시 재혼을 하셨죠. 아내와 사별하고 외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냈다는 분가 말입니다. 이미 살림을 합치고서 몇 달 뒤에야 저와 이미 결혼했던 동생에게 통보를 한 거라 반대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제 멋대로인 분이셨습니다. 한편 아내는 저와 비슷하게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양가 도움 없이 우린 아주 작은 곳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살림이야 하나씩 늘려가면 되죠. 여보, 우리 잘 살아요. 우린 잘 살 수 있어요.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처가댁 식구들 모두 좋은 분들이라 콩가루 같은 저희 집안 사정을 전혀 개의치 않고 저를 받아주셨죠. 결혼한 지 2년 뒤 우리는 큰딸을 낳았고 열심히 돈을 모았던 우린 이듬해 단칸방에서 방 3칸짜리 빌라로 이사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전 인테리어 건축 일을 하던 가게에서 독립해 제 가게 또한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뤄낼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여보. 돈은 당신이 버는데 왜 나한테 고맙대요. 다 당신이 이뤄낸 일이죠.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집에서 든든하게 가정을 지켜주지 못했으면 나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던 일이야. 난 집에 와서 당신하고 천사 같은 우리 딸 얼굴만 보면
없던 힘도 아주 솟아난다니까. 이제 당신 뱃속에 있는 우리 둘째만 잘 태어나주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런데 웬걸? 아내는 임신 7주 차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바로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아내는 아주 건강한 일란성 남자 쌍둥이를 출산했죠. 두 배로 행복했지만 살림이 빠듯하다 보니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피임 수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거더라고요. 뭐? 말도 안 돼. 여보, 다른 산부인과도 가봤어? 네, 저도 믿기지 않아서 무려 2군데나 더 가봤어요. 나 임신이 맞대요. 어쩌죠? 임신인 줄도 모르고 저 일하는 식당 사람들이랑 술도 2번이나 마셨는데. 놀랍게도 아내는 쌍둥이가 4살일 때 자연 임신을 했습니다. 월경이 2달이나 미뤄졌지만 아내는 임신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해 그저 몸 컨디션이 좋지 않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다는군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저를 수술한 병원에 가보니 간혹 저처럼 수술한 부분이 자연 복원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천에서 4천 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드문 경우라는데 그게 바로 저라더군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보, 나 아이 낳고 싶어요. 남들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임신인 줄도 모르고 먹은 그 정도 술은 괜찮다고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부담이 되긴 했지만 우린 결국 새 생명을 선택했죠. 그런데 의외의 잡음은 다른 곳에서 들려오더군요. 뭐? 임신? 장현이 너 바보니? 수술도 받았다면서 그런 희미한 확률의 일이 하필 너한테 일어났다는 게 말이나 돼? 얘 어머마, 네가 말해봐라. 너 바람났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억울해요. 어머니, 하루 종일 일하고 애들만 보는 사람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전 이 사람 믿어요. 의사도 인정한 일을 엄마가 왜 의심하는 거예요? 괜히 임신한 사람 마음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이 요망한 여우가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철석같이 올렸지? 너 엄마 말 들어. 쟤랑 갈라서 애들은 엄마가 봐줄 테니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인 걸 왜 몰라? 누가 누굴 봐줘요? 저랑 동생 어릴 때도 자식 일은 나 몰라라 하던 분이 손주들을 봐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절 위한 말이라고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제 일에 신경을 쓰셨다고 그래요? 누가 뭐래도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제 아내예요. 어머니랑 달리 가족밖에 모르는 제 아내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네, 참 기가 막혀서. 예, 너 좋은 말 할 때 네 입으로 실토하고 알아서 그 집 나가라. 어? 내가 정말 쫓아가서 푸닥거리라도 해야겠냐? 어머니, 저 그동안 어떻게든 어머니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그거 아세요? 40년 동안 어머니와의 기억보다 고작 8년 된 이 사람과의 추억이 제겐 훨씬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제 아내를 그렇게 모욕하신다면 저 더는 어머니 못 봅니다. 아니, 안 볼 거예요. 착한 아내는 어머니께 그러지 말라며 저를 설득하려고 들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속으로만 꾹꾹 눌러 담아왔던 어머니에 대한 화가 폭발한 저는 이후 아내와 동생이 어머니께 전화라도 한 통 하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제 두 귀를 콱 틀어막았죠. 결국 동생도 저를 설득하길 포기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가끔 동생과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제게 연락을 하셨지만 그마저도 1년이 채 되지 않아 끊겼죠.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제게 마음이 풀리면 연락 부탁한다라는 문자를 남겼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온전히 아내와 아이들만 남게 되었어요. 아내는 다음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저는 아내에 대한 믿음 하나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게 막내딸은 딸임에도 불구하고 제 어릴 적 사진과 아주 판박이었거든요.
딸은 자라면서 더더욱 제 얼굴을 쏙 빼닮아갔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막내딸이 또래보다 발달이 현저하게 늦어졌다는 겁니다. 저희 딸은 3살이 되도록 말을 트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지적장애가 의심되지만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4살 때 저희 막내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혹시 내가 임신 초기에 술을 마셔서 그래서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픈 거 아닐까요? 다 내 탓이에요, 여보. 그게 왜 당신 탓이야? 산부인과에서도 괜찮다고 했었잖아. 자책하지 마, 여보. 그리고 초등학생 때까진 발달 가능성이 아직 많다잖아. 포기하지 말자, 우리. 아내는 장애 판정 이전에도 이후에도 막내를 데리고 계속해서 아동 발달센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아내의 정성 덕분인지 막내는 조금씩 말문도 트이고 스스로 용변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막내는 또래보다 발달이 더뎠고 초등학생인 아이들과 아픈 막내에게 붙어 있어야 했던 아내는 외벌이인 제게 늘 미안해했어요. 아무리 벌어도 살림은 빠듯했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늘어만 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력이 강했던 아내는 어느 날 제게 목돈이 든 통장을 보여주더군요. 결혼한 지 13년, 막내가 6살이었던 해였죠. 1억? 이 큰 돈 어떻게 모았어요, 여보? 예전부터 알뜰살뜰 모아왔던 거예요. 당신 용돈 30만 원 받고 나머지 돈은 다 나한테 가져다 줬잖아요. 막내 태어나기 전부터 모으던 거라 제가 맞벌이했던 돈도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여보, 지금 집 전세금하고 이 돈 합쳐서 우리가 이 서울 땅에 장만할 집이 하나쯤은 있겠죠? 집주인이 이번 재계약할 때 전세금 올려달라고 했다면서요. 우리 이참에 낡은 집이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우리 집 하나 장만해요. 아내는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내려다보니 해지다 못해 실밥이 다 풀어져 너덜거리는 아내의 옷소매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죠.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렇게 착한 당신을 내가 고생만 시켜서.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맙죠. 우리 조금만 힘내요, 여보. 분명 우리 가족한테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저렴한 동네들 위주로 부동산을 돌아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낙후된 동네에 있던 연식이 오래된 저층 아파트 하나를 둘러보게 되었어요. 저를 그곳에 데려간 부동산 주인 여자는 호들갑스럽게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사장님, 이거 완전 금매로 나온 매물인데 놓치시면 100% 후회하실 거예요. 이 동네에 재개발 얘기가 나온 지 꽤 됐거든요. 방 3개짜리가 매매가 자체도 굉장히 싸게 나온 건데 거기다 재개발까지 되면 사장님 아주 땡 잡으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재개발 안 돼도 이 가격에 이만한 집이면 완전 괜찮죠. 그렇게 괜찮은 집을 집주인분은 왜 이렇게 싸게 내놓으신 거랍니까? 이 집 주인이 원래 이 집 살던 할아버지 따님이거든요. 보니까 사장님이 그 따님보다 몇 살 어리거나 동년배시겠네. 아무튼 혼자 살던 그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갑자기 집에서 혼자 돌아가셨는데 딸이 이 집을 물려받게 됐어요. 그 딸이 이거 최대한 빨리 처분해달라고 가격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돈이고 재개발이고 뭐고 자긴 빨리 팔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거겠죠? 이거 바로 계약 안 하시면 다른 분들한테 금방 넘어갈걸요? 알아보니 같은 아파트 내의 다른 집은 그 집보다 몇 천만 원은 높게 매물이 올라와 있더군요. 조금 의심되긴 했지만 자기 부동산을 걸고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맹세하는 부동산 아줌마의 말에 다음 날 저는 그 집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에게 그 집을 보여줬더니 아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거든요. 방이 3개이긴 해도 큰애 방 따로 쌍둥이 방 따로 만들어주면 충분하겠네요.
안방이 지금 집보다 넓어서 지금처럼 우리랑 막내랑 같이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우리 집 되는 거예요? 나 너무 설레요, 여보.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집을 계약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솔직히 재개발 얘기야 낙후된 지역이면 어디든 나오는 거라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대로도 괜찮았으니까요. 제 일이 실내 인테리어 일이니까 제가 직접 리모델링하면 더더욱 훌륭한 집이 될 것 같았죠. 그렇게 전 제 운명을 크게 바꿔놓을 그 집과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집주인은 정말로 돈엔 큰 관심이 없었는지 금매임에도 불구하고 2달 뒤 저희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러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전세금을 빼야 잔금을 모두 치를 수 있었던 우리를 배려해 준 거죠. 심지어 그 전에 미리 그 집에서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해도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기 위해 만난 집주인은 정말로 집을 빨리 파는 것 외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저희 아버지 물건은 대충 다 빼긴 했거든요. 제가 청소비 50만 원 드릴 테니까 나머지 뒷정리만 알아서 좀 부탁드려요. 실례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사시던 집이었는데 혹시 남아있을 물건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직접 청소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뭔가 나오면 그냥 다 버려주세요.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 하실 거라면서요. 그럼 사실 크게 청소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0만 원이나 드리는 거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분명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다른 집에도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먼저 보내주었죠. 한 달 뒤 저는 리모델링을 시작하려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벽지와 싱크대 등 먼저 철거를 진행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싱크대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저는 웬 커다란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큰 꾸러미는 싱크대 및 아주 깊숙한 구석에 처박혀 있더군요. 집주인이 나오는 물건은 전부 버려달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뭔지 확인은 해봐야 버리든 말든 할 게 아닙니까? 저는 철거를 멈추고 꽁꽁 묶여있던 비닐봉지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봉지 안에 놀랍게도 지폐 다발이 한 무더기가 들어있더라고요. 대부분은 5만 원짜리 묶음들이었죠. 놀란 마음에 세어보니 무려 그 돈은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낡은 집에, 그것도 이미 팔린 집에 이런 큰 돈이 왜 있는지 제 머리론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전부 꺼내보니 바닥에 반으로 접힌 웬 종이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종이 안엔 자필로 된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제일 위에 적힌 세 글자를 보고 저는 그 종이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유언장, 사랑하는 내 딸 정호가 네가 그토록 원망에 맞지 않던 아버지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이 유언장을 볼 사람은 다름 아닌 너겠지? 나는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맡겨놓을 테니 말이다. 저는 집을 계약할 때 봤던 집주인의 이름이 박정옥이라는 걸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네, 그 유언장은 바로 이 집에 살다 돌아가셨다던 할아버지가 제게 집을 판 집주인인 따님에게 남긴 편지였던 거예요. 유언장의 주인을 알게 되자 저는 더 이상 그 종이 속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의 머리말처럼 그 유언장을 처음 읽는 사람이 저인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가 아버님 댁에서 싱크대를 철거하고 있었는데요. 그 아래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이 나와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거기서 나오는 물건은 전부 그냥 처분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나온 게 다름 아닌 무려 2억 7천이나 되는 돈하고 유언장이라서요. 유언장인 것만 확인하고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건 직접 사모님께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30분 정도 기다리니 집주인이 도착을 했고 저는 작업을 위해 챙겨왔던 신문지 한 장을 바닥에 깔고 집주인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집주인은 머쓱해하며 그 자리에 털썩 앉더군요.
집주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다 읽은 집주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저번에도 마음에 걸렸는데 아버지와 무슨 말 못할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 그게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남일처럼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전 저희 어머니랑 연락을 끊었거든요. 이래저래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제가 뒤통수를 긁으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내자 경직됐던 집주인의 표정이 조금 풀어지더군요. 그리고 집주인은 오래도록 속으로 묵혀왔다던 자신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 빼고 다른 집은 다 화목해 보이던데 어느 집에든 사연은 있나 보네요. 저도 사장님처럼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어요. 그게 벌써 제 나이가 48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네요. 저희 집은 굉장히 화목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기계 만지는 일을 하던 분이라 무뚝뚝하시긴 했는데 엄마는 그런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를 잘 조율해 주셨죠. 저희 엄만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저와 오빠가 어릴 적에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을 말아먹었을 때도 제 나이 20살에 공장에서 명퇴를 당한 아버지가 1년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을 때도 엄만 항상 아버지 옆을 지켜주셨거든요. 엄만 2번 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아버지 다리에 매달려 아버지를 구하셨고 식당을 하며 쓰러진 집안을 조금씩 일으키셨어요. 심지어 제가 10살 때까진 치매 걸린 저희 할머니를 모시기도 했고요. 물론 아버지도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하셨지만 저희 집안이 유지됐던 데는 차라리 저는 엄마 몫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어머니셨네요. 남이 보기에도 그렇죠? 그렇게 엄마 덕에 행복할 수 있었던 저희 집이었는데 오빠가 24살 때 여행을 갔다가 산에서 추락을 한 후론 모든 게 달라지고 말았죠. 실종 신고를 한 뒤 이틀 만에 구조된 오빠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오빠는 그렇게 내리 3년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고요. 식당을 접고 오빠를 간병하던 엄마는 매일을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우셨어요. 제발 살아다오, 돌아와다오 아들아. 너 없인 엄만 하루도 못 산다. 이 말을 항상 오빠의 귓가에 속삭이곤 하셨죠. 당시 대학생이던 저와 철물점을 하고 계셨던 아버지 역시 번갈아가며 오빠를 돌봤지만 엄마의 지극정성엔 한참 역부족이었죠. 그러다 오빠를 간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엄마가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엄만 스스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때만 잠시 오빠 곁을 비웠을 뿐 엄만 암투병 와중에도 계속 오빠의 옆에 붙어 계셨어요. 저랑 아버지가 엄마를 뜯어 말려봤지만 엄만 아픈 오빠가 엄마 손길이 얼마나 필요하겠냐며 고집을 부리셨죠. 결국 엄마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암 판정을 받은 지 1년 뒤에 오빠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에 엄마는 모든 기력을 다하셨는지 자꾸만 몸이 쇠약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오빠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만에 엄만 오빠 뒤를 따라가시고 말았죠. 저도 아버지를 잃어본 사람이라 집주인의 참담한 심정이 이해가 가더군요. 집주인은 붉어진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1년 뒤에 저는 결혼을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당시 제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지금의 남편과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엄마와의 추억을 곱씹으려고 아버지 혼자 사시던 친정에 자주 갔었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애를 뵈고 있을 때 아버지가 충격적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지인을 통해서 만난 어떤 아줌마랑 재혼을 하신다는 얘기를 말이죠. 재혼,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채 2년이 안 된 시기였거든요. 아버지에게 엄마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면서 암에 걸려서까지 가족만 생각하던 엄마의 자리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한테 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울며 불며 반대했어요. 5년도 아니고
어떻게 2년 만에 다른 사람을 엄마 자리에 떡하니 앉히냐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진 제게 오히려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남편도 있고 뱃속에 아이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난 이제 철저하게 혼자다라면서 본인은 남은 본인의 인생을 사셔야겠다고요. 결국 아버진 오래도록 엄마 살던 이 집에 재혼한 그 여자를 불러들이셨어요. 그래서 전 그 이후로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어요. 저런 사람도 남편이라고 평생을 헌신했던 엄마의 인생이 불쌍했고 그런 엄마의 존재를 2년 만에 팽개쳐버린 아버지란 사람이 죽도록 미웠거든요. 그럼 그 이후엔 한 번도 아버지를 뵌 적이 없는 건가요? 네, 물론 연락은 왔었어요. 재혼한 지 9년 만에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너무 놀라긴 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글쎄 뭐라는 줄 아세요? 이혼하셨대요. 이유를 물어도 그냥 살면서 안 맞았으니 갈라선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잘 지냈냐고 묻는데 너무 뻔뻔해서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울분에 차 쌀쌀맞게 말하곤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고작 그 정도 여자한테 엄마 자리를 넘겨줬던 거냐고. 대체 부부라는 게 아버지한테 뭐였는지 아버지의 그 가벼운 마음에 실망해서 더는 말도 안 나온다고요. 아버진 그런 저한테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곤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동안 딸도 버리고 새 여자를 그 집으로 불러들인 후론 연락 한 통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혼자 남으니까 가족인 척 제게 의지하려 하냐고. 전 이미 아버지 없다고 생각한 지 오래라고 말했죠. 그 뒤론 아버지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쩌다 한 번씩 제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집주인은 휴대폰을 열어 제게 문자 몇 통을 보여주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일 오래된 문자는 5년이나 전의 날짜에 받은 거더라고요. 정호가 날이 춥구나.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거라. 정호가 잘 지내고 있니? 명절이라 그냥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네 생각이 났다. 정호가 요즘 자꾸 몸이 아프다 보니 네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나도 몸도 마음도 많이 늙은 게지. 나이가 70 중반이나 됐으니 말이야. 보고 싶다 우리 딸. 마지막 문자는 고작 2달 전 날짜가 찍혀 있더군요. 제가 휴대폰을 다시 건네주니 집주인은 쓰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혼했다고 말한 지 10년 동안 전 아버지 문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에 문자는 다 없어졌고 5년 전부터 휴대폰을 바꾸지 않아서 그때부터의 문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인지 다른 문자는 다 지워도 아버지 문자는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답장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은요. 그러다 한 달 반쯤에 아버지가 고독사 하셨다는 연락을 경찰을 통해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전 19년 만에 이 집에 와보게 됐는데 이 집엔 이미 엄마의 흔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구조는 같았지만 마치 다른 집 같았죠. 저는 아버지가 들였던 여자의 흔적이 남은 이 집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엄마는 이미 제 마음에 묻었고 그 집엔 더 이상 엄마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금매를 내놓게 됐고 이 집을 사장님께서 계약하시게 된 거죠. 사장님, 저는 무뚝뚝했던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라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체 왜 엄마의 자리를 빨리 메꿔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 말이에요. 그저 본인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말뿐이었던 아버지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근데 사장님께서 전해주신 이 유언장 속에 차마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간의 아버지 인생과 마음이 전부 적혀 있었네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는 머뭇거리며 집주인이 내민 유언장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모두 읽자 제 눈가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여있더군요. 제가 처음 읽었던 부분의 다음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가 네가 나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안다. 그런데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왔던 내가 딸인 너에게 내 변명을 늘어놓자니 스스로가 비겁하게 느껴져 차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더구나.
넌 왜 내게 이렇게 빨리 재혼을 해야 하냐고 했지? 솔직히 말하마. 난 너무 외로웠다. 네 엄마 없는 삶이 두렵고 혼자 남아있는 현실이 무서웠어. 나는 나약하고 겁 많은 인간이었으니 말이다. 그때 젊은 시절 네 엄마의 웃음을 너무도 닮은 그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가 네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라도 네 엄마와 비슷한 껍데기나마 내 곁에 두고 싶었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차마 너무 창피해서 너에게 말할 수가 없었지. 그렇게 넌 내 곁을 떠났지만 난 내겐 그래도 좋은 가족이 생겼기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또한 착한 정서방이 내게 태어난 아인 손녀라는 이야기 등 가끔씩 네 안부를 전해주었기에 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지. 하지만 그마저도 2년 뒤 내게 연락을 정서방이 해주지 못해 난 마음속으로만 널 그려야 했단다. 정호가, 사실 내 재혼 생활은 내가 재혼을 하기 전부터 결말이 나 있던 거였어. 네 엄마에게도 또 새로 만난 여자에게도 몹쓸 짓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처음엔 나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었던 그 여자는 자기 두 아들의 사업 자금이나 결혼 비용을 도와달라며 계속해서 내게 돈을 요구하더구나. 그때 알았지. 아, 이 사람도 나에게 깨끗한 마음만 가지고 온 건 아니구나 하고 말이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탓할 수 있었겠니? 난 그 여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계산적인 그 여자의 속내를 그냥 눈 감아 주었다. 호적상으로 내가 부친이었으니 그 여자의 자식들에게 결혼 자금도 조금씩은 보태주었지. 난 그렇게 외롭지 않기 위해 돈으로 그 여자와 자식들을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것 같구나. 그러다 결국 그 여자와 자식들이 나 몰래 내 통장에서 돈을 빼내려다 덜미가 잡힌 일로 난 이혼을 하게 된 거야. 그 여자와 자식들을 쫓아낸 뒤엔 네 엄마만 그리며 이 집에서 살아왔다. 이미 그 여자가 네 엄마의 물건은 다 뒤져서 버린 뒤였지만 내게 이 집은 9년간 살았던 그 여자의 흔적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네 엄마 그 자체였지. 다른 사람에게 네 엄마를 찾는다고 한들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걸 난 9년 만에 깨달은 거다. 그런데 너에게 그런 창피한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하겠니? 그냥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었고 네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용서를 빌고 싶었단다. 하지만 내가 진심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네 마음을 열 수 있었겠니? 난 고작 동정심에 호소하는 듯한 문자만 내게 보냈을 뿐 내 마음을 네게 꺼내 보이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난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했지. 내 스스로가 자존심만 세고 나약한 멍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겐 아버지란 인간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땐 이미 너와의 관계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후였다. 이미 10년이나 흐른 지금 널 흔들어 놓는 건 겨우 안정된 네 인생을 다시 망가뜨린 일이 될 것 같아 무서웠어. 그래서 끝까지 비겁하지만 이렇게 유언장 핑계를 대고 사죄의 편지를 남기는 거란다. 집에 내가 너에게 줄 재산을 숨겨두었다. 싱크대 아래 깊숙한 곳에 말이야. 이건 1년 전까지 철물점을 운영하며 내가 모아둔 전 재산이야. 나와 이혼한 후에도 지겹도록 돈을 뜯어내고자 찾아왔던 그 여자 자식들에게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지키기 위해 찾아놓은 거다. 내 미안함을 그 돈에 담아 남긴다. 부디 너는 이 어리석은 아비처럼 살지 말고 부모 자식 간에 자존심 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렴. 미안하다 종호가.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 하늘에 가서 네 엄마에게 용서를 빌고 있으마. 읽어보니 집주인의 부친은
유언장을 변호사에게 전하기 전에 급하게 세상을 떠난 모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둔 입장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편지를 읽는 내내 자꾸만 울컥함이 밀려왔어요. 감히 말하자면 솔직히 부친께서 잘하셨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하지만 가장이자 남자된 입장으로 약한 소를 내뱉기 부끄러워하고 아내를 잃고 힘들어했을 마음만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건방지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전 여전히 아버지가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아버지의 진심을 이렇게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아버지 말씀처럼 저는 아버지의 진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늦게라도 엄마에게 저에게 미안은 했는지, 대체 엄마와 저는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확인받고 싶었죠. 아버지가 엄마의 부재를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저를 아무렇지도 않게 놓아버리는 것 같아, 그게 너무도 상처가 되고 원망스러웠던 거니까요. 감사해요, 사장님.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평생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를 원망만 하다 늙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언제까지나 제 마음의 병으로 남아 있었겠죠. 사장님, 이 은혜는 꼭 갖고 싶어요. 분실금을 찾아주면 10%를 돌려드리는 게 통례라던데 제가 이 돈에서 3천만 원을 사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폐 용지를 꺼내려 드는 집주인의 손을 다급히 제지한 채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돈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라도 은혜를 갖고 싶어요. 아니에요. 이 돈은 유언장처럼 따님을 향한 아버님의 마음 전부인데 생판 타인인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나눠받겠습니까? 하지만 제발 넣어두세요. 이런 돈 받으면 제가 오히려 마음에 짐이 됩니다. 저는 그저 미아를 부모에게 찾아주듯 분실된 아버님의 진심을 찾아드렸을 뿐이에요. 그저 이젠 아버님을 더는 원망하지 말고 마음에서 놓아드리세요, 사모님. 건방지 말이지만 그래야 아버님께서도 마음 편하게 하늘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님은 분명 세상에 홀로 남은 따님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집주인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집에서 나가는 순간까지 저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살면서 이런 은혜를 또 입을 일이 있을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사실 잔금도 마음 같아선 깎아드리고 싶은데 그것 또한 거절하시겠죠?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진정한 내 것이 되는 법이죠. 행복하게 사세요, 사모님. 네, 사장님도요. 부디 사정은 잘 모르지만 사장님 어머님과도 관계가 잘 회복되셨으면 좋겠네요. 전 앞으로 마음 아파서 이 집 근처로 다시 올 일은 없겠지만 언제까지나 사장님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시간이 늦어 저는 예정됐던 공사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엄청난 일을 이야기해 주니 착한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를 했죠. 미안해, 여보. 우리 집 사정 힘든 거 잘 알지만 차마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 미안하긴요. 정말 장해요, 여보. 역시 내가 남편 하나는 잘 얻었다니까요.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는데 괜히 욕심만 내면 마음만 더 가난해져요.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참 좋은 사람이죠. 저보다 마음이 2배는 깊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예정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 뒤 약속된 날짜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갔어요. 생전 처음 생긴 우리 집에 아이들이고 아내고 할 것 없이 너무 좋아서 방방 뛰기도 했죠. 아직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막내도 분위기가 들뜬 걸 아는 건지 하루 종일 해벌쭉 웃으며 아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잔금을 치른 후 집주인에게 문자를 했더니 집주인은 간결한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부디 그 집에서 오래도록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 이 집에서 뛰어놀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을 전 집주인과 오빠,
그리고 그 부모님의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곤 마음속 깊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과 전 집주인의 안녕을 빌어드렸죠. 이후 집주인과의 교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란 시간 동안 제 일엔 드라마 같은 일이 펼쳐졌어요. 아빠, 엄마랑 막내랑 주무시기 방이 좀 좁지 않으세요? 제 방에서 막내 데리고 자도 되는데요. 막내도 이제 12살이라 많이 컸잖아요. 아서라, 한창 공부해야 할 고등학생인데 방해받지 말아야지. 우린 괜찮아. 착한 우리 큰딸, 우리 들어가는 새 아파트에선 꼭 좋은 방에서 살게 해줄게. 우리 가족은 지금 방 3개짜리 빌라 전세로 이사를 와서 지내고 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건 바로 4년 전 저희가 살던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새로 들어올 아파트 시공사가 확정되어 1년 전 철거가 시작되었고, 새로 들어올 아파트 또한 우리는 거주민 특혜로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몇 년 뒤의 일이긴 하지만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죠. 게다가 무작위 추첨이었던 호수 또한 운 좋게 고층으로 배정되어 우린 임시로 지내고 있는 이 빌라에서 하루하루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재개발이 확정되자 동네 근처엔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제 가게에도 인테리어 의뢰가 끊이지 않아 저는 최근 사랑까지 두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3달 전엔 좀 더 넓은 곳으로 가게까지 확장 이사를 했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 가기로 한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일 다 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은 바로 제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전 그 집으로 이사를 한 후 아내는 제게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전 집주인 이야기 들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아직도 어머님께 화가 많이 났어요?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는 왜? 사실 그동안 당신이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완강하게 나와서 말을 못했어요. 저 어머님과 가끔 연락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3년 전에 어머님이 제게 전화하셔서 많이 우셨어요. 자신이 아들 걱정하는 마음에 제게 못된 소리를 했다고 정말 미안하다면서요. 젊은 시절에 자식에게 무관심했다 보니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 그렇게 나온 것 같다고, 무엇보다 제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예전엔 상처받았지만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무엇보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라도 그런 의심이 들 것 같았거든요. 자식 일이라면 부모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걸 애가 넷이나 있는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이번에 전 집주인 일로 많이 심란해하는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얘기 꺼내는 거예요. 여보, 이대로 평생 어머님 안 보면 당신 후회할 거예요. 사실 어머님이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요. 아내의 말처럼 저는 집주인의 일 이후 생각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죠. 아내의 말 맞다나 내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내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뻘쭘하게 현관에 서 있는 제게 어머니는 버선발로 달려와 안겨서 엉엉 울기 시작하셨죠. 고맙다, 내 아들. 이 엄마 용서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내가 너무 못난 엄마였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산 적이 없는 내 말을 네가 자식이란 이유로 들어주길 바랬던 내가 바보였어. 이 못난 엄마를 위해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 너무 모질게 굴어서 제가 더 죄송했어요. 장현아, 내가 이제라도 너에게 못했던 엄마 노릇 잘하면서 삶아. 내가 너 온다고 음식도 잔뜩 해놨어. 앞으로 그동안 못해줬던 밥이나마 너에게 꼬박꼬박 챙겨주고 싶다. 어머니는 저를 꼭 닮은 우리 막내를 보고 또 한 번 오열하시더군요. 제 여동생 또한 드디어 화해를 한 저와 어머니를 보고
감격한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5년 동안 당신의 말씀처럼 정말로 매달 한 번씩 우리 가족 모두를 불러 밥을 차려주세요. 아내가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남의 살림에 손대는 거 아니라며 미리 깎아놓은 과일을 손에 들려주시죠. 고마워 장영군. 자네 어머니가 그동안 자네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내가 나서면 주제 넘은 것 같아서 따로 연락은 못했지만 자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라도 받아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네. 요즘 자네 어머니 얼굴이 아주 복사꽃처럼 환하게 피었거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저씨는 참 따뜻하고 좋은 분입니다. 처음엔 왜 어머니 같은 자유분방한 분이 아버지와 아저씨 같은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건가 했는데 아내가 이러더군요. 어머님께서도 좋은 분이시니까 좋은 분들이 어머님을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닐까? 난 우리 어머님 참 좋아. 소녀 같으시잖아.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 봐주는 아내가 참 예뻐 보였어요. 그런 아내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더욱 처갓댁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고등학생인 딸과 중학생인 쌍둥이 아들은 그 흔한 사춘기 한 번 없이 착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음 착한 제 아내를 쏙 빼닮아서요. 그리고 12살인 우리 막내는 현재 7살 정도의 지능이 멈춘 상태로 현재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평생 막내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지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막내를 세상에 적응시키고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 줄 생각입니다. 이렇듯 저는 5년 전 첫 집을 장만하며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어요. 전 집주인분으로 인해 저렴하게 집을 마련했고 집주인과의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죠. 또한 그 집이 재개발되어 애초에 꿈도 꾸지 못했던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던 건 바로 현명하고 선한 제 아내 덕분이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다시 없을 제 인생의 은인인 아내와 그런 아내와 이뤄낸 소중한 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장애를 가진 아이의 곁을 언젠간 저와 아내가 지켜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현재를 살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부모 자식 간의 대화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부재는 많은 불화를 야기하죠. 마치 저와 어머니, 전 집주인과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물론 언제까지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세월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족 간의 대화의 부재를 느끼신다면 한 번쯤은 용기를 내어 진심을 내비쳐 보시는 게 어떨까요? 또 모르죠. 그 한 번의 대화로 만리장성 같던 오해의 벽이 스르르 허물어져 내릴지도요. 제게 찾아온 것처럼 많은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찾아들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